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로 평택에서 아이 둘, 그리고 남편과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다들 살기 팍팍하시죠?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둘이 열심히 벌며 나름 내 집 마련도 하고 아이들 커가는 재미로 살았는데, 남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삶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나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왜 그런 말 있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일 때 주변에 남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내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잘 될 때 입 빨린 소리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여유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형편껏 베풀면서 살았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맹세코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맏며느리이기도 하고 친정에서는 장녀라 그런 삶이 익숙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친정에 여동생, 남동생 둘이 있는데 남편에게는 시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장남, 장녀예요. 그러다 보니 늘 가족을 이끌고 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은연중에 있었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 전 저에게 지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진 엄마, 우리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나는 당신이랑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 꽤나 했을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안 좋네. 이번에 힘든 일 겪으면서 내가 확실히 알았어. 나도 이제 지치기도 했고 우리 가족만 챙기기도 바쁜데 왜 당신 힘들게 했는지 자책하게 되네. 아이고, 그걸 지금 알았어? 당신이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네. 당신이 그렇게 알아주니 나는 그걸로 됐어. 그래도 어머니랑 서방님 덕에 우리 급한 불은 껐잖아. 사람이 어떻게 맨날 좋은 날만 있겠어. 우리 밑바닥 쳤으니 이제는 좋은 날 오겠지. 힘내자, 여보. 우리는 매일매일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걸 믿자. 그래. 당신한테 많이 고마워. 어머니가 말씀이 없으신 분이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 그나마 다행이지 뭐.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저의 마음을 잘 알아주니 그나마 행복한 경우라고 해야겠네요. 남편은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좀 덜자고 말한 것이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족 간 불화로 인해 시동생도 부부 사이를 이혼으로 끝내기도 했고 어머니 역시 분명 속이 상하셨을 테니까요. 사실 남편과 제가 성격이 좀 비슷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또 힘든 거 보면 내가 설사 한 끼 굶는 한이 있어도 퍼주는 성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 큰돈을 못 모으고 산 거겠죠. 특히 우리 남편은 워낙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라 크고 작게 남에게 뒤통수도 맞은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리 부부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스스로 착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자처하는 삶이 좀 피곤하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 사건을 겪기도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말을 안 하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한 끝에 우리도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조금 편하게 살자고 결론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옛날 분에다 고지식한 면이 있으시지만 또 큰아들을 엄청 대우하시는 분이라 말씀은 무뚝뚝하게 하실지언정 저나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힘들게 하시는 일은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저는 우리 동서네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들 때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거지 취급을 하던 황당한 일이었죠. 그 일로 한바탕 집안이 들썩거렸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었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가족 간의 일이라 조금 창피한 마음도 듭니다만 사람 사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어머니와도 대화를 아주 많이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닙니다.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초반에는 어머니가 대하기 어렵기도 하고 무섭고 그랬죠. 어머니는 충북 시골 마을 평범한 촌부세요. 시아버지와 평생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사셨고 지금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부지런한 양반입니다. 시집 오고 나서 몇 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어머니 병원 문제도 있고 해서 어머니 시골집을 정리하고 우리 집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 같이 살자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살림을 합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하게 돼서 남편과 어머니 근처에 사는 건 이견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리 나오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자식들 근처에서 살기 바라실 줄 알았거든요.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니들 가까이서 산다고 좋을 것 같지 않아. 엄마는 아직 일도 더 할 수 있고 벌려놓은 일도 많아. 트럭도 몰고 다니는데 뭐가 걱정이니? 정내가 원할 때가 아니면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가까이서 너희들 치닥거리할 자신 없구나. 나 충분히 거뜬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냥 때 되면 너희들 잘 사는 거 얼굴 보여주고 우리 손주들 보여주면 되는 거다. 어머니, 혹시 제가 불편할까 봐 그러시는 거면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혼자 계시는 거 제가 신경 써서 그래요. 가까이 살면서 우리 애들도 자주 보시고 살면 좋잖아요. 글쎄 나는 아파트는 답답해서 싫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여기 정리하는 일이 뭐 간단한 줄 아니? 집이며 밭이며 축사는 또 어쩌고. 글쎄 나는 싫다. 니들이 잘 살면 엄마는 그거 보는 낙으로 사는 거지 같이 사는 건 싫어. 남편과 제 설득이 통하지 않아서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줄곧 혼자 살고 계십니다. 평택에서 진천까지 먼 거리는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이들 데리고 시댁에 자주 가기도 하고 남편은 제가 못 갈 때도 농번기에는 어머니 일손을 돕기 위해 매주 내려가곤 했었죠.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남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시동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시동생은 서울에 살다 보니 자주 얼굴을 보고 살지는 못했어요. 시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서울에서 쭉 학교 다니고 취업도 하고 지금은 우리 남편보다 훨씬 돈도 잘 법니다. 하지만 처음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는 제가 봐도 눈물겨웠습니다. 혼자 고시원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취업 성공했을 때 저랑 남편이 서울에 원룸을 얻어줬어요. 그때만 해도 도련님이 돈이 없었어요. 그때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어머니도 좀 힘드실 때였는데 남편이 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저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니 제가 나서서 도와주자고 했죠.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우리 시동생이 서울에서 자리 잘 잡기를 바랐습니다. 형으로서 동생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시동생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동생은 저한테 잘하는 걸로 다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을 삼촌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 둘 다 시동생을 삼촌이라고 얼마나 따르며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도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참 잘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서너 살로 한참 손도 많이 가고 제가 힘들 때였는데 만날 때 우리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주는 그런 착한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제간 우애도 좋았어요. 물론 남자 형제라 서로 살가운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딱 보면 알죠. 서로 얼마나 챙기고 생각을 많이 하는 형제인지요. 어머니도 아들들이 얼마나 자랑이셨겠습니까? 시동생이 혼자 서울살이 하는 것이 늘 마음이 쓰였던 저는 어머니 대신 남편이랑 시동생네 종종 가서 반찬이나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잘 지내는지 밥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곤 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화목한 우리 가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이 우리 남편도 시동생이 장가가고 동서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불편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윗사람 입장에서 동서에게 못마땅한 기색을 하면 큰며느리가 텃세 부린다고 할 수도 있으니 저는 동서 들어오고 나서 설사 서운한 일이 있다 해도 겉으로 티내거나 나무란 적 없었습니다. 사실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가 좀 만만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6살이 많은데 아무래도 시동생은 서울에 살다 보니 예비 동서는 결혼 전에 딱 3번 본 게 다입니다. 첫 만남 때는 동서를 보고 놀랐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시동생에게 미리 얘기는 들었지만 처가도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대학 나와서 연애도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건 결혼이 좀 늦은 이유가 동서내에서 우리 시동생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에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딸에게 개천에서 용난 셈인 우리 시동생이 눈에 찰 리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혼자 계셨으니 딸 가진 집에서는 아무래도 시집가서 고생할까 봐 주저했겠죠. 하지만 동서가 들어온다는 게 같은 며느리로서 좋기만 했어요. 그런데 처음 저를 보았을 때 아래 위로 저를 한번 훑어보던 동서 시선이 두고두고 뇌리에 남더라고요. 저는 반갑다고 잘 지내자고 하는데 저를 뭔가 경계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냥 아직 결혼 전이니 어색해서 그랬겠지. 나중에 가족이 되면 차차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동생 결혼할 때까지 반존대를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직 결혼 전일 때 처음에는 저에게 누구시라고 존칭을 하더니만 도무지 형님이라고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가족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동서가 저에게 누구씨 하고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어머니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둘을 앉혀놓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둘째 너도 이제 곧 결혼하는데 호칭을 제대로 해야지. 이제는 누구누구씨 하지 말고 형님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니? 그게 바른 호칭이지. 저는 설마 동서가 가족 간 호칭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입에 붙지 않아 그렇겠거니 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에 동서가 기분 나쁘다는 식의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더 저를 난감하게 했죠. 어머니, 제가 형님이라고 하면 저를 동서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건가요? 왜 님자를 붙여야 하는지. 어머, 얘,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보다도 나이도 많은 형님이 이제껏 존칭했으면 됐지. 결혼해서도 네 형님한테 이름 부르고 살 거니? 손윗사람이 그 정도 해주면 된 거지. 동서님이 뭐냐? 어머니가 시골 분이시라 원래 말을 걸러서 하시지는 않는 편인데 저는 익숙했지만 동서는 울먹거리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넘기려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서님이 형님이라고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낀 것 같은데 어머니도 우리한테
며느님이라고 불러주는 건 어떨까요? 뭐? 아이고, 나원 참 어이가 없다. 내가 살다. 아휴, 그래 알았다. 나도 오늘부터는 니들한테 며느님이라고 하마. 그럼 둘째 너도 이제부터 형님이라고 불러. 알았지?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웃어 넘기긴 했지만 그때 저도 내심 동서의 반응이 의외다 싶었습니다. 동서가 워낙 귀하게 자라서 경우를 잘 모른다? 글쎄요. 형님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호칭인데 님자에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옆에서 듣던 남편은 이게 실화냐는 표정으로 실소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남편과 그때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은 아직도 얘기하는 게요. 자기는 그때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저에게 동서님이란 호칭이 정말 듣고 싶었다기보다는 결혼을 함으로써 집안의 가장 아랫사람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거부감이 들었던 거 아닐까 싶어서가 아니었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앞두고 한창 심란할 시기에 시어머니가 앉혀놓고 하는 소리가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 눈에는 부잣집인 동서보다 우리 도련님이 훨씬 아까웠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처럼 마냥 순탄하지는 않은 듯 보였어요. 도련님이 모은 돈으로는 전세밖에 구하지 못했는데 그 문제로 둘이 싸우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많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은 조금의 땅이 있었는데 결국 그 땅까지 팔아가면서 2억을 보태주고 아들을 장가 보내셨어요. 저희도 도련님 결혼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적금 탄 돈 1,000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시어머니랑 도련님은 제가 그런 돈을 선뜻 내놓자 아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놀라시더라고요. 도련님은 안 받으려고 했고요. 근데 제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돈 없다고 먹고 살기 힘든 형편도 아니었고 그동안 시동생이 애들 챙겨주고 무슨 날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까지 챙기는 게 너무 고마웠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동서가 나이가 어리고 잘 몰라서 그런다는 이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해서 며느리들이랑 자식들을 오라가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참견 전화 일체 없고 한 달에 한 번 시댁 가면 진수성찬에 맞벌이 하느라 수고한다고 밑반찬도 싸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1년에 고작 2번인 명절 중에서 하루 정도는 어머님 집에서 잠은 안 자도 식사는 한 끼 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선에는 명절 당일 와서는 아침에 제사 지내자마자 자기네 집 가자고 시동생을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것도 매번이었습니다. 시댁에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올 때마다 매번 손님처럼 와서 손님처럼 떠나더라고요. 김장이요? 저는 동서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김장을 같이 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니 부탁받고 김치 갖다 주러 간 게 여러 번이었어요. 황당한 건 그때마다 어머니가 보내신 김치나 밑반찬이 상해 있거나 썩어서 버릴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께는 말은 안 했지만 일부러 어머니나 제가 해온 건 안 먹는 눈치라 그다음부터는 안 갖다 줬어요. 서방님이 먹을 김치만 조금씩 갖다 주고 말았죠. 가족들이 모이면 시동생을 너무 쪼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늘 받았고요. 은근히 말하는 도중에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명품이랑 주얼리 자랑을 하면서 제 나이에 명품 하나 없는 저를
참 못난 사람 만들기도 했죠. 다 얘기하자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기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동서는 자기는 우리 집안과 급이 다르다는 식으로 굴더군요. 동서는 친정이 부자라면서 자기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것이 없다고 늘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시동생이 집 해온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으니 내가 왜 시댁에 잘해야 하나 이런 논리였습니다. 2억 정도는 해온 게 아니라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게다가 한 번은 제 앞에서 남편이랑 결혼계약서를 썼다고 말하면서 황당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형님, 너무 애쓰지 마시죠? 형님도 시어머니 불편하면서 왜 그리 매번 잘하려고 목을 매세요? 형님이 너무 그러면 제가 뭐가 되냐고요. 시댁에서 받을 것도 없는데 그러실 필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이랑 결혼 전에 이미 계약서 쓰면서 제가 하는 역할은 정해놔서요. 저한테는 형님이랑 똑같이 하는 건 바라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나나 어머니나 동서한테 억지로 잘하라고 한 적 없어. 오기 싫은데 오라고 한 적도 없을 텐데. 굳이 그런 식으로 성 그으면서 가족 간에 냉정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행동은 못하는 사람인데 대체 내가 동서한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동서가 계약서를 썼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동서는 동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동서처럼 칼로 선 긋듯이 가족들에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말이야. 동서 편한 대로 하되 내가 어머니한테 기본돌이 하는 것까지는 못하게 하지는 마. 생전 뭐라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한 저지만 그때는 저도 동서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계약서라니요. 그걸 저한테 굳이 말하는 건 또 뭐고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계약서라는 단어를 부부 사이에 적용한다는 것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마음이 좀 안 좋았죠. 어쨌든 동서 시집 와서 근 5년간 동서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더 애쓰지 말라고 했고 굳이 저랑 시댁 불편하는 동서에게 억지로 친해지기를 강요할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게 큰아이가 막 초등학교 입학했을 무렵이었던 것 같네요. 남편이 저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친한 친구 보증을 섰는데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본인이 해결해 보려고 저 눈치 못 채게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결국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아시죠? 보증선자의 최후요. 남편이 보증선 금액이 무려 몇 억대였습니다. 남편과 자주 싸우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남의 말을 잘 믿고 순박한 구석이 있다 보니까 살면서 종종 누구한테 속는 일은 있었는데 이렇게 큰돈 사고 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에도 말 못하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께도 말을 못했어요. 우리 둘이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습니다. 둘 다 직장이 있지만 억대의 빚을 갚는 건 역부족이라 남편은 투잡에 주말에도 쓰리잡을 뛰었죠. 경제적으로 힘들면 인간관계도 참 위축이 되더라고요. 괜히 누구랑 만나기도 꺼려지고 가족들에게도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아서 만나도 재미가 없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속상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저는 아이들과 남편이 있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이혼이라뇨. 물론 남편이 미운 마음이 든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언급이라도 해주거나 의논만 했어도 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당신한테 미안해서 계속 말을 못했어. 내 선에서 대출을 다 끌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집까지 넘어갈 판이라 진짜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여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우리 지금껏 이뤄놓은 거 물거품으로 만든 거 다 내 잘못이야. 여보, 우진 아빠, 정신 차려. 우리 애들 데리고 설마 길거리 나앉겠어? 나도 돈 벌고 당신도 벌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돈이 없어지는 게 낫지 건강이 없어지는 건 더 힘든 일이잖아. 방법을 찾아보자, 여보. 이혼이라니. 이혼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어. 당신이랑 나랑 합심해서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눈물까지 뚝뚝 떨구며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저 역시 억장이 무너졌죠. 하지만 거기서 남편을 탓하고 이혼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든 애들하고 살 궁리를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당장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 결혼 8년 만에 처음 마련했던 집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3억대의 빚을 갚고 우리 가족은 다가구 투룸 월세로 이사를 했죠. 그때 마음이 무너졌지만 애들 앞에서 엄마가 얼굴 찡그리고 힘들어하면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아서 조심했습니다. 부모가 돈은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사이좋은 부모는 되어주자고 늘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그 큰일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은 없어요. 시댁에 가서도 어두운 표정으로 잊지 않으려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월세로 이사가고 나서야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전해 듣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저한테 급한 대로 쓰라고 금 10돈을 따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애들 데리고 버티는데 어머니가 더 슬퍼하시고 저한테 미안하다, 면목없다 하셨죠. 그런데 이런 저희를 은근히 동서가 고소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을 꼬아서 보고 싶지 않은데 동서 언행이 그랬어요. 형님, 그럴 때 친정에서는 도와줄 여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애들 한창 또래 친구 사귀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싼 동네에 있으면 어째요? 유유상종이라고 그 근처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안 어울리게 애 단속 잘하셔야겠어요. 그나저나 어째요? 형님, 요즘 집값 점점 오르고 대출 규제도 심해서 집 사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 말하는 것만 봐도 평소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딱 알 수 있었죠. 저런 말도 꼭 자기 남편이나 시어머니 없을 때, 저랑 둘이 있을 때만 얄밉게 합니다. 일부러 제 속을 긁으려는 거죠. 제가 그 말에 발끈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별다른 대꾸 안 하면 약이 오르는지 별소리를 다 했죠. 글쎄, 나는 동서가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네. 아무리 집값 싼 동네라도 다 사람 사는 동네야. 나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 급 나눠가면서 친구 만들어줄 생각 없어. 그러니 동서 애들이나 단속하고 살아. 제가 타격감이 없는 듯하면 자기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저를 깔아뭉개곤 했습니다. 형님, 얘기 들으셨죠? 저희 이번에 친정에서 보태줘서 둔천동에 집 샀어요. 저만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그러네. 형님도 빨리 월세 전전하는 거 탈출하셔야 할 텐데.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우리 걱정은 마, 동서. 동서 생각보다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으니까. 집 산 건 축하해. 네, 뭐. 정리 다 되면 가족들 다 초대해서 집들이 한번 할까 하는데 형님 와주실 거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꼭 초대해줘. 근데 내가 형편이 좀 이래서 좋은 선물은 못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러자 동서가 깔깔거리고 웃더니만 이러더라고요. 어머 형님, 저 형님한테 뭐 선물 받을 생각 없어요. 형님 형편 다 아는데 제가 설마 선물 바라겠어요?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동서는 결혼해서 신혼집 집들이도 안 했고 가족들 초대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그런 동서가 친정도움으로 10억대 집을 샀으니 당연히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동서가 아무리 자랑을 하든 장단 맞춰줄 생각이었고 내가 형편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동서네가 집을 샀다는데 당연히 축하해줘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실까요? 사람이 돈이 없으려면 정말 통장에 단돈 10,000원도 없을 수가 있는 거요. 그때 월급날이 다가올 때라 남편이랑 저랑 이자 나가고 빚 갚느라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던 때였어요. 어려워진 형편에 좋은 선물을 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서 동서가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 뭐해 휴지 세트를 사가지고 갔어요. 어머니는 서방님이 모시고 오겠다고 해서 애들 데리고 동서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집이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10년 만에 모은 돈 남편이 보증으로 다 날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조금 서글픈 생각은 들었죠. 언제 애들을 번듯한 집에 살게 해주나 생각하니 앞날이 까마득하기도 했고요. 도착했더니 어머니는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둘째 아들이 번듯한 집을 장만했다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큰아들 가족이 마음이 아픈지 대놓고 좋다는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다 보여서 저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밝은 얼굴로 시동생 내외 내 집 마련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동서, 서방님! 내 집 마련 축하해요. 어우, 집이 정말 좋네요. 역시 서울이라 그런가 인프라도 참 좋아서 애들 키우기 좋겠어요. 형수님 어서 오세요. 어머니 지금 거실에 계세요. 집 구경 한번 하시겠어요? 네, 천천히 봐야죠. 동서 좋겠다. 집 신경 써서 정말 잘 꾸며놨네. 자, 이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어디 빈손으로 올 수 있어야지. 여기다가 놔둘게. 저는 머쓱한 얼굴로 서 있는 남편과 작은 엄마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할머니가 있는 거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온 휴지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그때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짜증스럽다는 듯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어머 형님, 그거 거기 내려놓으세요. 먼지 들어오잖아요. 아 참, 제가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니까. 저희 휴지 산더미 같이 있는데 뭐하러 사오세요. 그래도 어찌 빈손으로 와. 화장지는 놔두면 두고두고 쓰잖아. 놔두고 써 동서. 저는 살짝 민망해져서 동서에게 말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동서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만 제 손에서 화장지 세트를 확 낚아채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걸 현관문 밖으로 냅다 던지듯 내놓더라고요. 형님, 사오시려거든 3겹짜리 무형광 비싼 걸로 사오시던가요. 저희는 이런 휴지 안 써요. 그냥 형님이나 도로 가져가서 쓰세요. 아, 참. 누가 월세고지 아니랄까봐 선물 꼬락서냐고는. 혼잣말하듯 내뱉었지만 저는 분명 동서 입에서 나온 월세 거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월세 거지? 지금 나더러 월세 거지라고 한 거니? 사온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성의를 봐서 고맙게 받아놓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사온 휴지를 더럽다는 듯 현관 밖으로 내놓는 것도 기분 나쁜데 월세 거지라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뭐라고 더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 불효령이 떨어졌으니까요. 둘째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냐? 지금 네 형님한테 뭐라고 했어? 어디 다시 한번 말해봐라. 네? 저 별말 안 했는데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별말 안 했다니? 지금 월세 그지 뭐 어쩌고 한 거 다시 말해보라니까. 어머니도 동서가 월세 거지라고 한 말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여 어머니의 화를 더 돋우고 말았습니다. 쓸데없이 왜 그리 귀가 밝으세요, 어머니. 월세거지요, 월세거지.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라 그냥 해본 거예요. 월세충, 월세거지. 이런 말 별뜻 없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동서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동서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따귀세례에 대응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도 놀랐지만 남편, 시동생 전부 다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동안 별말 안 하고 놔뒀더니만 뭐? 네가 인간이길 포기하는구나. 이 싹수 없는 년. 돈이 많으면 뭐하니? 인성은 네 형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월세 거지라니? 너 오늘 왜 우리 부른 거니? 네 형님 염장지려고 그딴 소리 과시하려고 부른 거니? 사온 선물이 휴지든 귀적이든 감사히 받지는 못할 망정 내다 버려? 아이고, 이 못된 것 같으니. 너 이런 애였어? 내가 우리 아들 장가를 아주 단단히 잘못 보냈구나.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 팔을 붙잡고 말리려 했습니다. 저도 속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나서주시니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동서의 말과 행동이 상당히 놀라신 듯 했습니다. 놀란 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여워하는 얼굴로 자기 와이프를 무섭게 나무라더군요. 당신 지금 뭐하는 행동이야? 월세 거지라니? 당신 정말 우리 형수님한테 월세 거지라고 했어? 어머니 말이 사실이냐고? 나 지금 당신 어머니한테 딱이 맞았어. 근데 당신은 형수 편 들고 어머니 편을 드냐?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내 덕에 편하게 사는 주제에 뭐? 지금 뺨 맞은 마누라 안 보이니? 당신 우리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 총각 때부터 도와주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기만 한 분이야. 지금은 우리 형 때문에 고생만 하시는데 모처럼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했더니만 이걸 초를 치냐? 월세 거지? 나 진짜 미치겠네. 당신이 그런 말 했다는 게 정말 가족들 앞에서 미안하고 쪽팔려. 갑자기 부부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어찌 말려야 하나 고민하는데 동서도 성격이 참 보통이 아니더군요. 바락바락 악을 쓰며 이혼하겠다고 하니 서방님도 지금 당장 도장 찍자며 맞서는데 아이고, 남의 부부싸움 참 볼 것이 못되더이다. 싸움을 중단시킨 건 어머니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나이 든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내가 우리 큰아들네 마음 아파도 못 도와준 건 다 이유가 있어서인데 네가 형님 무시하는 꼴 보니 더는 그냥 둘 수가 없겠다 싶구나. 오늘부로 나 다시는 이 집 안 오련다. 그러니까 니들은 이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는 집에 내려가자마자 내 땅부터 팔아야겠다. 나중에 오르면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얘 큰애야. 너 내가 월세집 나오게 해줄 테니 걱정 말어. 네가 이런 말이나 듣고 무시받고 살 애가 아닌데 내가 진작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나. 갑자기 땅을 팔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다들 놀랐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시동생 결혼할 때 이미 땅 판 돈 2억으로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은 건 지금 축사부지랑 집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땅이라니. 어리둥절했죠. 어머니 땅이라뇨? 어머니 설마 지금 사는 집을 파신다는 건 아니죠? 그건 안 돼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살만해지고 있다니까요. 아니야. 사실 내가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으려던 땅이 10,000평 정도 있어. 이건 네 시아버지가 절대 자식들에게 말하지 말고 끝까지 쥐고 있으라 해서 말 안 한 건데 너 사는 거 마음 아파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땅 문서만 들고 있으면 뭐 하겠니? 니들 잘 사는 거 보는 게 낙인데 그 땅 내가 팔아서 도와주마.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자식들 모르게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날 저와 남편은 처음 알았습니다. 시동생 내외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흥분해서 얼굴까지 벌개진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웃기는 분이네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재산 처분이라뇨. 멀쩡히 우리 남편이 있는데 지분대로 나눠주셔야죠. 꼴랑 2억 해줘놓고 그 땅을 전부 형님네 준다고요? 재산 지키지도 못하고 보증 서서 날린 아주버님인데 뭘 믿고요? 그냥 주기만 해보세요. 저 가만 안 있어요. 동서가 우리 앞을 막아서는데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보고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대단하다. 당신이랑 살면서 매번 실망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회복의 여지가 없네. 이 와중에 우리 엄마 땅 욕심이 나냐? 우리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당신은 나랑 이혼해서 위자료 줄 생각이나 해.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 개무시하고 포건한 거 내가 다 남겨놨어. 뭐? 좋아. 어디 한번 해봐. 나 지금 당신 엄마가 내 뺨 때린 거 그냥 안 넘어가. 나야말로 폭행으로 당신 엄마 고소할 줄 알아? 마음대로 해. 당신이랑 당신네 부모님이 나 무시하고 포건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시동생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역시나 그동안 시동생도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 땅 욕심내는 동서 보고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나가려다 한마디 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애들을 챙겨 문 앞에 나가 있더군요. 동서, 이제 그만해. 말할수록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가 오죽하면 이러시겠어. 우리 오늘 이후로 얼굴 볼지 말자. 그동안 동서한테 나도 참은 거 많아. 근데 오늘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월세 거지라니. 동서, 애 낳은 엄마가 그런 말씀은 되니? 그런 마음으로 애 키우면 되겠어? 제발 마음 좀 곱겠어. 내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다고 매번 나를 그리 껄끄럽게 돼? 동서는 나보다 못난 구석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 동서 제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 좀 해봐. 우린 이만 갈 테니까 부부 사이 일은 알아서 해결해. 내가 사온 휴지는 거지 같다고 했으니 도로 가져갈게. 동서는 분하다는 얼굴만 지을 뿐 미안한 기색 하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표정은 없더라고요. 그 표정 보면서 내가 아무리 동서에게 한 소리 해봤자 아마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력을 소진하셨는지 남편 부축을 받고 차에 탔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은 취하도록 집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상히 알려주시더군요. 그리고 기어이 땅을 먼저 우리 앞으로 넘겨주시겠다 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금방 팔리기도 어려운 일인데다 후재가 있을 때 팔아야 좋은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지금 월세를 전전하며 산다고 해도 어머니가 땅을 급하게 파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장 팔지 않고 우리 부부에게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우리 사는 모습 보며 늘 마음 아파하셨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한데 땅까지 전부 주시겠다는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힘든 현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몇 달 상간에 그 땅 명의를 저와 남편에게 각각 절반씩 지분을 주셨어요. 저는 시동생에게도 지분을 챙겨주려 했는데 시동생은 어머니 재산에 욕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벌만큼 번다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그마치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수님, 이 돈 제가 갚아드리는 거니까 절대 도로 갚으실 필요 없어요. 저 총각 때부터 형수가 저 도와주신 거 언젠가는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인가 봐요. 서방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너무 많아요, 서방님. 서방님도 요즘 심란할 텐데.
제가 마음만 받을게요. 이러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도와준 돈 갚는 거라고 요긴하게 쓰라며 계속 고집을 부리더군요. 돈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시동생 마음이 고마워서 그때만큼은 내가 그래도 헛살지는 않았구나 했습니다. 시동생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머니도 받으라며 부추기시니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 들긴 했습니다. 시동생은 그때 결국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제가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혼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요? 이후 2년이 지났고 우리 가족은 겨우 월세 탈출 후 전세를 옮겼습니다. 차근차근 회복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해요. 어머니 땅은 고이고이 놔뒀다가 먼 훗날 기회가 오면 팔던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물려주든지 해야죠. 어머니가 주신 땅을 없애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는 중이긴 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화목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동서는 이혼당하고 나서 자기 잘못을 깨우쳤을까요? 글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법이라 아마 평생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을까요? 아무튼 아직은 저나 남편이나 힘들게 살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 해도 또 늘 나쁜 일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혹여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꼭 좋은 소식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